네, 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학 뽀개기 11장 챕터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는 11장 영상을 통해서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자간 힘이고요. 여러분들 분자간 힘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면 앞선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챕터에서 배우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액체와 고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고체의 기본 개념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체와 액체 그리고 기체까지 포함하는 상변화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초 개념들을 배우고, 특히 상변화 속에 우리가 열화학을 적용해서 상변화 과정에서 열의 출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념을 좀 더 깊게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텐데요. 그와 함께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액체 중에 하나인 물 있죠. 물이 얼음 상태에서 수증기 상태까지 상변화를 일으킬 때 그때 열의 출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계산을 하면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상태 변화, 상변화. 이 상변화표는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상변화란 무엇이냐? 결국에는 물질의 에너지에 따른 입자의 운동 방식의 변화에서 기인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화학 1장에 물질을 설명하면서 5번째 영상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상변화는요, 이미 일반화학 1장에서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은요, 일단은 고체, 세 개의 대표적인 상이 있죠. 고체, 액체, 기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상 사이에 상변화가 일어날 때 열의 출입과 그 다음에 그 상변화에 대한 용어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융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녹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융해와 함께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용융과 융해는요,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상변화를 다루는 상황에서는요, 그냥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융과 융해는 같게 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액체가 고체로 되는 과정. 이제 얼음이, 예를 들어서 물이라면 죄송합니다. 물이 얼음으로 얼게 되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우리는 freezing, 응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을 기화라고 하고, 영어도 계속 한 번씩 들여다보세요. vaporization.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로 되는 과정을 액화, condens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체와 기체가 되는 과정은 이제 서로 어느 방향으로 가든 우리는 승화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말로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이나 기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 모두 승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어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고체가 기체로 되는 과정을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을 디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디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체 상태로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떤 표면에 뭉치면서 고체 상태로 되는 과정, 이렇게 달라붙어지는 이러한 증착 과정을 우리가 디파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를 써서 우리는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상변화 과정을 디포지션이라고 영어로 활용을 합니다. 자, 이 고체, 액체, 기체의 상변화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챕터에서 배우고 있는 분자간 힘과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상변화 속에서 분자들 사이에, 다시 말하면 입자들 사이에 거리를 변화시키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고체 상태가 평균적인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액체 상태도 여전히 가깝지만 고체 상태에 비해서는 약간 더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고체, 액체에 비해서는 기체는요, 엄청나게 먼 입자들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체들 사이에서는 엄밀히 말하면은 입자들 사이에 분자간 힘이라는 게 작용하긴 하지만 우리는 고체, 액체에 비해서는
분자간 힘을, 그러니까 입자들 사이에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체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고체와 액체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특별히 액체와 고체 상태를 우리는 응축상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상 안에서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기체에 비해서는 훨씬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응축상에서 분자간 힘을 많이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상변화 과정에서 열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다보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인데 간단하게 짚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맨 밑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고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액체가 있고 기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고체, 액체, 기체 사이의 상변화를 제가 삼각형으로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서 일방통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역시 상변화를 이야기하는 용어들은 다 이 그림에다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된 그림은 뭐냐면 열의 출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온도를 증가시키면 고체에서 기체로 상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액체를 통과하면서 상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갈 수도 있죠.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승화라고 하죠. 그리고 분자간 힘의 개념에서 보면 기체에서 고체로 갈수록 분자간 힘이 증가합니다. 왜 그러느냐? 뭐 단순한 그 이치예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고체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죠. 기체일 때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고체에 비해서는 거의 무한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분자간 힘이 기체 상태에서는 거의 작용하기가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액체나 고체로 갈수록 분자간 힘은 점점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엔탈피의 개념, 다시 말하면 열화학의 개념을 통해서 열의 출입을 설명하는 용어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증발 한번 보겠습니다. 증발은 기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이고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가는 건데,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기체 상태를 보세요. 이미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액체에 비해서 분자간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액체 상태에서 분자간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 힘을 극복해서 입자들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려 놔야 돼요. 따라서 그때 필요한 에너지는 흡수가 되어야 되고 증발되는 과정은 바로 흡열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엔탈피의 개념으로 보면 델타 H 되는 때 필요한 엔탈피를 VAP라고 하면 이 엔탈피 값은 0보다 커야 되겠죠. 됐죠? 이 델타 H VAP를 우리는 몰 증발열 또는 증발 엔탈피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1ATM에서 중요합니다. 몰 증발열이기 때문에 물질의 양이 정의가 되어야 돼요. 1ATM, 1기압 조건에서 액체 1몰이 증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바로 몰 증발열이고요. 영어로는 델타 H VAP라고 아래 첨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한국어로 되는 그 번역책을 보면 델타 H 증발 이렇게 써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영어로 쓸 수 있는 기호라면 영어로 쓰는 습관을 계속 들이기 바랍니다. 영어로 쓰는 그 습관을 만들면요, 여러분들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발이라고 쓰는 순간 이 용어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델타 H VAP라고 쓰면 어떻게 되죠? 월드와이드, 국제적으로 화학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다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대화의 상대가 넓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영어로 쓰는 표현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공부하는 거 영어로 쓰란 소리예요. 자, 이 증발열, 몰 증발열 들여다보면 단위가 킬로줄 퍼 몰입니다. 에너지의 단위를 이제 몰로 나눈 거죠. 자, 근데 물의 경우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40.7 킬로줄 퍼 몰이에요. 자, 물의 몰 증발열이 이만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을요, 액체 상태의 물 있죠. H2O 리퀴드입니다. 얘를 1ATM 조건에서 증발시킵니다. 1몰만큼의 물을 증발시켜요.
1몰의 이제 물의 양은 여러분들 물의 분자량을 적용하면 뭐 18.01g 정도 되나요? 대략 뒤 소점 떼고라도 한 18g 정도 됩니다. 밀도 계산하면 밀도를 반영하면 한 대략 18ml 정도 될 거예요. 자, 18ml의 물이 여러분들 1atm 조건에서 얘를 증발시킬 겁니다. H2O 기체 상태로. 이때 들어가야 되는 에너지가 40.7kJ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물 18ml를 가지고 오고 얘를 40.7kJ의 에너지를 주입시키면 물을 기체 상태의 물로 다 증발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몰 증발열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용융에 대한 개념을 배워볼게요. 용융도 역시 결국엔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고체에서 액체로 되려면 분자간 힘을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극복한다는 말은 이미 분자간 힘이 고체 사이에서는 강하게 작용되어 있는데 얘네들 입자들 사이의 거리를 약간이라도 떨어뜨려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입자를 더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흡열이고요.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몰 용융열이라고 정의를 하면, 몰 용융열은 역시 1atm 조건에서 고체 1몰을 액체로 녹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델타 H, 용융이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온 퓨전 있죠? 퓨전에서 FUS를 붙이면 이게 바로 몰 용융열입니다. 자, 몰 용융열, 물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예를 가지고 왔어요. 물의 경우에 몰 용융열을 보면 6.01kJ/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고체 상태에, 자, 솔리드가 있죠? 얘를 액체로 바꿉니다. H2O 액체로 바꾸고 얘가 다시 수증기로 됩니다. 자, 1몰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자, 1몰의 얼음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6.01kJ만큼 주입시키면 어떻게 돼요? 고체 상태의 얼음을 여러분들이 액체 상태의 물로 녹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물을요, 여러분들이 40.7kJ, 그러니까 1몰의 물입니다. 1몰의 물에 40.7kJ만큼의 에너지를 주입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를 수증기로, 여기 액체가 아니라 기체죠. 가스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이 숫자를 들여다보면 고체 상태의 얼음을 액체 상태의 물로 바꾸는 데는 6.01kJ이 필요한데,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바꿀 때는 40.7kJ나 필요해요. 대략 6.5배 정도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자, 이 그림에서 답이 있습니다. 분자간 힘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만들 때는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이미 가까워져 있는 굉장히 가까운 입자들 사이의 거리를 약간만 떨어뜨려 놓은 게 액체라고 본다면,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갈 때 어떻게 돼요? 약간 떨어뜨려 놓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액체에 비해서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기체 상태에서 어때요? 거의 무한대로 멀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보시면 물만 해도 에너지 값이 몰 용융열은 6.01, 근데 몰 증발열은 엄청나게 큰 값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요? 액체에서 기체 가는 거 배웠고, 고체에서 액체 되는 거 배웠습니다. 둘 다 흡열이죠. 이제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는 거 볼게요. 승화 과정입니다. 자,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도 그 흡열 과정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 열화학 기억나시나요? 자, 6장의 열화학 챕터를 한번 더 복습하세요. 자, 열화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6장에 보면 헤세 법칙 기억나시죠? 자, 헤세 법칙을 기억해보면, 자, 승화 과정에서도 역시 승화열이란 게 필요할 텐데, 당연히 흡열 반응입니다. 자, 몰 승화열을 생각해보면, 승화는 영어로 서블리메이션인데, 여기에서 서브를 가지고 와서 델타 H 서브라고 쓴 게 바로 몰 승화열이고, 1atm 조건에서 고체 1몰을 바로 기체 상태로 바뀌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몰 승화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몰 승화열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헤세 법칙에 따르면 결국에는 고체가 기체로 가는 이 과정은 고체에서 액체로 가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과정의 합과 같다라는 게 바로 헤세 법칙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몰 승화열은 뭐예요? 몰 용융열과 몰 증발열을 합한 겁니다. 몰 용융은 고체에서, 자, 제가 좀 불필요한 거 지우고 설명할게요. 이게 뭐죠?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되는 거. 그다음에 저기 몰 증발열은 뭐죠? 리퀴드에서 가스로 되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그 과정을 다 더하면 솔리드에서 가스로 바로 가는 승화열이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몰 승화열입니다. 자, 조금 더 계속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개념을 잡은 상태에서 마지막 영상에서 이 열화학을 적용해서 하나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변화 과정을 차근차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증발, 액체 기체 상변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자, 증발이 일어날 때 바로 액체 분자가 액체의 표면을 이탈해서 기체가 되는 과정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액체 내에 비교적 강한 분자간 힘을 극복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흡열 과정이죠. 기억나시죠? 자, 분자간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몰 증발열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응축, 응축은 뭐죠? 증기 분자들이 액체가 되는 과정이고 증발의 역과정입니다. 맞죠? 자, 응축은, 자, 여러분들이 물이 아니라 액체를 어떤 컵에다 담아 놓으면요, 리퀴드라고 쓸게요. 얘네들이 이 표면의 입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분자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강하게 이제 달라붙어 끌어당기고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이 증발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바로 증기압입니다. 자, 증기압에 대한 이야기 강의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기체 상태로 만들어진 입자들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리퀴드 표면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이 과정을 우리는 응축이라고 합니다. 아까 상변화 과정에서 설명했던 용어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리퀴드 표면에서요, 리퀴드가 기체로 되는 것도 있지만 기체가 다시 리퀴드로 되는 역과정도 같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리퀴드가 만들어내는 압력이 증기압입니다. 그런데 이 응축과 기화 과정은요, 서로 가역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때 동적 평형 상태까지 도달해서 만들어낼 때의 증기압을 우리는 특별히 평형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동적 평형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동적 평형은요, 응축 속도와 기화 속도가 같은 상태예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기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리퀴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넣어 놓으면, 어떤 컵에 넣으면 이 용기 안에서 기체가 처음엔 없지만 리퀴드가 빠르게 증발을 합니다. 이쪽으로 증발을 해요. 그런데 계속 제한 없이 계속 증발하는 게 아니라 증발했던 기체들이 다시 응축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평형 상태가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 평형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액체에서 기체로 증발하는 증발 속도와 그 다음에 기체에서 다시 액체로 응축되는 응축 속도가 같은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서로 응축과 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상태를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 평형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측정된 증기압을 평형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적 평형 기억하시고요. 동적 평형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14장으로 들어가면요, 14장에서 화학 평형을 배우는데, 자, 화학 평형과 동적 평형은 다릅니다. 이 평형의 서로 다른 개념을 여러분들 정확히 구분해서 배워야 돼요. 뒤에 가서 화학 평형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화학 평형은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를 우리가 화학 평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적 평형은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H2O 리퀴드가 H2O 가스로, 수증기로 증발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화학 반응인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상변화일 뿐이에요.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 물질의 상태가 바뀔 때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과 기체가 액체로 되는 상태가 서로 이제 속도가 똑같은 상태가 바로 동적 평형이에요.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화학 평형은 무엇이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자체,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화학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화학 반응이에요. 그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가 바로 화학 평형입니다. 뒤에 14장 가서 다시 배울 거긴 하지만 미리 구분하라고 제가 한번 예습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형 증기압을 이제 배우고요. 여러분들이 끓는 점과 정상 끓는 점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액체의 끓는 점이 뭐야 하면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정상 끓는 점과 구분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우리가 그냥 끓는 점이라고 하면 대개는 정상 끓는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끓는 점과 정상 끓는 점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 구분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점부터 배울게요.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죠. 액체의 증기압이 주위의 압력과 같을 때 액체는 끓는다. 이때의 온도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고 고산지대에서 물이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분자간 힘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증기압 측정 장치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 끓는 점이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액체가 있습니다. 냄비가 있어요. 어떤 냄비 안에다가 물을 넣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1atm 조건에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100도씨는 정상 끓는 점이에요. 이해되셨죠? 왜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냐면요, 1atm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정상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요, 100도씨에서만 끓는 건 아닙니다. 여러 온도에서 끓을 수 있어요. 주변의 압력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1atm이라고 하면 대기압이, 물을 냄비에다 여러분들이 넣어놨을 때 물 위에서는 뭐가 누르고 있나요? 물이 증발해서 끓으려면요, 자, 물이 끓으려면 결국에는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대기압입니다. 이 대기압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면서 물이 기화돼서 대기 속으로 물 분자들이 기화돼서 기체 상태로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누르는 대기압이 1atm 상태랑 대기압이 낮은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산 위로 고산지대로 여러분들 올라가면 대기압은 어떻게 돼요? 압력은 낮아지죠.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그럼 대기압이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은 더 빠르게 끌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따라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압력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상 끓는 점을 보시면 노멀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서 외부 압력이 1atm, 다시 말하면 760도일 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온도이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만들어내는 증기압이 있겠죠? 그때 증기압이 결국엔 1atm이 될 때의 온도를 우리가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해요. 물의 경우에는 100도씨인데 우리는 이 100도씨를 정확히는 정상 끓는 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100도씨에서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증기압을 뒤에 가서 이제 측정을 할 텐데요. 물에다가 컵에다가 물을 넣었어요. 냄비라고 합시다. 자, 물입니다. 리퀴드 상태. 얘를 점점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증발해서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되겠죠. 그쵸? 점점 가열하면. 자, 근데 그러면서 얘네들이 만드는 압력이 있을 겁니다. 얘가 뭐예요? 증기압이죠. 그쵸? 근데 이 증기압이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돼요? 증기압 P라고 할게요. P도 역시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쵸? 왜요? 액체 상태는 입자들, 그러니까 물 분자들 사이에 분자간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일 텐데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열 에너지를 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분자간 힘에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분자간 힘을 극복해서 액체들 사이에, 입자들 사이에 어떻게 돼요? 거리가 점점 떨어지면서 물 표면으로부터 수증기를 떨어뜨려 나가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수증기가 뭐예요? 뭘 만들어요? 증기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증기압이 결국엔 증가해서 뭐랑 같을 때? 바로 760토르와 같을 때 그때 온도를 딱 체크했더니 뭐예요? 물의 경우에는 100도씨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정상 끓는 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뒤에 가서 계속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나가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액체의 증기압은 결국엔 분자간 인력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물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물을 더 포함하는 다양한 액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결국에는요, 분자간 인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액체가 만들어내는 증기압에 영향을 줍니다. 자, 비극성 분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비극성 분자들 보면 이 안에서 작용하는 분자간 힘이 뭐가 있죠? 아예 분자 자체가 비극성이면요, 이러한 비극성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간 힘은 여러분들 떠올릴 게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분산력입니다. 런던 디스펄전 폴스. 자, 기억나시죠? 자, 비극성 분자의 경우는 분자량이 증가하면 전자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폴러리저빌리티, 분극성이 증가하죠. 분극성이 증가한다는 말은 인듀스드 다이폴, 유발쌍극자죠. 유발쌍극자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유발쌍극자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분산력이 증가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끌어당기는 그러한 그 힘의 세기가 증가하고 분자간 힘이 결국엔 증가하는 거예요. 분자간 힘이 증가한 상태의 액체라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기체로 만들어내는데, 다시 말하면 그 액체 표면에서 증기상으로 이탈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따라서 이때 이 비극성 분자들이 만들어내는 증기압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증기압은 결국엔 온도의 함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온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액체 분자들에게 온도를 증가시키면 결국엔 열 에너지가 주입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열 에너지가 주입이 되면 분자 간 힘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증기압은 증가합니다. 맞죠? 그 이유는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액체 내 인력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자 간 힘을 극복한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비율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운동이 더 활발해져서 어떻게 돼요? 액체 표면에서 증기로 변화되는 정도가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증기들의 개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기압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걸요, 이 아주 자연적인, 아주 당연한 이러한 그 경향을요, 간단하게 정리한 식이 바로 클라우지우스-클레페론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압력과 온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 로그 P는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VAP 플러스 C라고 하는 이러한 간단한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요, 변수는 무엇이냐면 P가 있고요. 이 P는 증기압입니다. 그리고 R은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기체 상수예요. 상수죠. 그리고 C도 역시 상수인데요. 어떠한 우리가 궁금한 액체가 있으면요, 그 액체 물질에 대해서 이미 주어져 버리는 상수예요. 그러면 T가 뭐냐? 바로 온도입니다. 자, 온도 바꾸면 P가 바뀐다라는 그러한 식을 만들어낸 게, 식을로 정리한 게 바로 여기 보이는 식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델타 HVAP, 몰 증발열이죠. 따라서 어떠한 액체가 주어지면 그 액체의 고유한 값으로 주어지는 일종의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자, 이 식을 다시 글씨가 작게 적혀 있으니까 좀 더 크게 쓰면요, LNP는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VAP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인데, 이 식을 들여다보면 P는 결국엔 뭐예요? T에 반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죠?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네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결국엔 T는 T에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분수니까.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특정 온도에서의 증기압을 알고 있으면 다른 온도에서의 증기압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T1일 때 온도 자, 노란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T1에서의 그 어떤 액체의 증기압이 P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ln P1은 마이너스 RT1분의 델타 HVAP 플러스 C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T2일 때 우리가 모르는 증기압을 P2라고 합시다. 그러면 역시 ln P2는 마이너스 RT2분의 델타 HVAP라고 하고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죠. 자, 이 식을요. 위에서 1번식이라고 하고 2번식이라고 할게요. 1번에서 2번식 빼면 어떻게 되죠? 자연로그끼리 빼버리면 분모 분자로, 이제 분수의 형태로 정리가 되죠. 그게 바로 ln P2분의 P1이 되겠고요. 위에서 아래 뺀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 빼면 C는 없어지겠네요. 그쵸? 자, 그럼 마이너스 RT1분의 델타 HVAP랑 마이너스 RT2분의 델타 HVAP에서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VAP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식이 하나 정리되는데, 자, 이 식을 이용하면요, 우리가 또 재미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예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식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증기압입니다. 근데 이 증기압은 정확히는요, 액체가 증발하면서 만들어낸, 액체가 기체로 이제 증발하면서 만들어낸 압력이에요. 됐죠? 그렇다면 액체의 증기압은 실험적으로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자, 이 간단한 실험 장치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개념이 좀 명확히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은 증가합니다. 이 과정, 당연하지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분자간 힘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가 더 쉬워요. 이미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만 결국에는 액체 상태에서 입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분자들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상태이고 자기네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센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증기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죠.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 이미 자발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분자간 힘을 통해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더 멀리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흡열이고요.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할수록 그 일은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결국엔 뭐예요? 증발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증기압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식을 정리한 게 바로 클라우지우스-클라이페리온 식이라고 하는 이 식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식으로 정리된 이 증기압은 어떻게 실험적으로 측정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토리첼리의 수은주를 이용한 대기압 측정 장치 기억나시죠? 자, 이 실험은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관에다가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는 이제 위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다가 시험관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워요. 가득 채워서 자, 밑에까지 다 채웠어요. 얘를 뒤집습니다. 뒤집으면 왼쪽과 같은 이제 어떤 유리 그릇 같은 데다가 뒤집은 거예요.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관 안에 가득 차 있는 수은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이 윗공간은 어떻게 돼요? 윗공간에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수은은 증발을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공간은 결국엔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고 얘가 무한정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긴 하지만 밖에서 누르는 이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거 밖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멈추죠. 그리고 밖에서 누르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요? 대기압.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그 대기 중에 존재하는 그 기체들이 누르는 힘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 힘이 바로 대기압이고요. 그 대기압을 이 수은주의 높이로 정의를 해서 760mm가 바로 대기압이다. 또는 우리가 760토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얘를 1atm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의 상황을 부여해 볼게요. 여기에 사실은 이제 실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액체가 있어요. 액체를 여기다가 채웁니다. 여기에 궁금한 액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궁금한 액체냐면요. 이제 증기압을 측정해야 되는 그러한 액체가 여기 채워놓고요. 그 위에다가 수은을 또 채워요. 자, 하얀색으로 표시한 게 수은입니다. 됐죠? 수은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뒤집는 거예요. 뒤집으면 이제 이 액체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액체는 결국에는 어떠한 특정 온도에서 액체는 증발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기 원래 그 토리첼리의 수은주 안에 진공 상태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안에가 뭐가 만들어지죠? 액체가 이 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진공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액체는 어떻게 돼요? 기체로 증발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내부 안에서 압력을 만들어낼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밖에서 누르는 대기압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태죠. 대기압은 그대로 똑같은 상태에서 액체가 이제 증기가 되면서 걔네들이 만드는 압력이 발생할 텐데, 걔로 인해서 그 증발한 증기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수은주가 원래는 760mm였는데 얘보다 어느 정도 내려갈 겁니다. 밀려 내려갈 거예요. 그쵸? 이 밀려 내려간 높이가 예를 들어서 720mmHg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는 액체가 없을 때, 이 안에, 이 공간에 액체가 없을 때, 자, 액체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수은주의 높이는 760mm였어요. 그쵸? 근데 얘는 우리가 1atm이라고 하죠. 그런데 액체를 채웠어요. 액체를 채우면 어떻게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체가 만들어지고, 이 기체로 인해서 증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 증기압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은주가 더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720mmHg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760이었는데 720mmHg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40mmHg만큼이 어떻게 돼요? 더 내려간 거죠. 근데 이 40mmHg가 결국엔 뭐에서 비롯된 걸까요? 여러분들이 실험하기 전에 처음에 채워놨던 액체가 만드는 증기압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액체의 증기압을 40mmHg라고 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760이 대기압인데, 여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수은주의 높이를 h라고 하면 이 h만큼을 빼면 나머지 값이 나올 텐데, 얘가 바로 액체의 증기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온도를 명시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 온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달라지면 이제 결국엔 이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압력, 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공간 있죠? 이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만들어내는 증기압이 점점 어떻게 돼요? 더 증가하는 거죠. 더 밀어낼 겁니다. 따라서 수은주의 높이는 더 내려갈 겁니다. 따라서 증기압이 증가한 걸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증기압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해볼게요. 앞에서 배웠었던 그 식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한번 클라우지우스 클레이페어 이론 식을 적어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p는 뭐였죠? 마이너스 r t분의 델타 hvap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이 있었는데,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25도씨에서 자, 온도 주어져 있고요. 물의 증기압이 23.8토를 해요. 자, 몰 증발률이 43.9kJ/몰이래요. 이 시간에, 이 온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R 값이 주어져 있어요. 55도씨에서 물의 증기압은 얼마인가? 자, T1을 25도씨라고 하면, 자, 25도씨라고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절대 온도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298 뭐예요? 켈빈이죠. 됐죠? 자, 298 켈빈이라고 쓰면 왜 절대 온도로 쓰느냐? 여러분들 감각이 있다면 바로 알아챌 수 있는데, 기체 상수가 지금 뭐예요? 줄 퍼 켈빈몰입니다. 근데 이 기체 상수가 여기 지금 보면 R과 T가 곱해져 있는 이 식에 적용이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엔 여러분들 단위 이렇게 상쇄시키려면 같은 단위끼리 계산을 해야 돼요. 따라서 온도는 지금 현재 절대 온도예요. 자, T1은 298 켈빈일 때 그때 압력이 뭐였죠? P1은 뭐였어요? 23.8토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질문은 뭐예요? T2. T2가 55도씨입니다. 자, 55도씨면 300 뭐죠? 28켈빈인가요? 맞죠? 네, 328켈빈일 때 P2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거 구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는 과정 연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계산하는 과정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이 과정을 스킵하고 넘어갈 거예요. 네. 따라서 이 과정을, 자, ln p1 그냥 식만 써볼게요. p1은 마이너스 rt1분의 델타 hvap 플러스 c인데, 교수님 c가 없는데요? c 없어도 풀 수 있죠. ln p2는 마이너스 rt2분의 델타 hvap 플러스 c입니다. 위에서 아래 빼버리세요. 그러면 ln p2분의 p1은 마이너스 뭐죠? r분의 델타 hvap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t2분의 1 빼기 t1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보세요.
T1 23.8, R 8.314, 델타 HVAP 43.9, T2 328, T1 298. 자, 모르는 거 P2 하나입니다. 계산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서 얻어내야 됩니다. 답을.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증기압이 증가된 것을 볼 겁니다. 자, 25도씨에서 증기압은 23.8이었어요. 지우면 안 되겠구나. 자, 23.8이었는데 온도 올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증기압 당연히 증가할 거예요. 그쵸? 이 증가한 증기압을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서 증기압 측정하는 실험을 하지 않고도 이 클라우지우스 클라이페론 식이라고 한 이 식 가지고 얻어내는 거죠. 굳이 실험을 하지 않고도.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100도씨에서 물의 증기압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푸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자, T1이 55도씨일 때 증기압이 23.8토르였어요. 그대로 다시 적을게요. 근데 하필 55도씨 대신 100도씨로 또 풀으래요. 귀찮게. 100도씨에서의 증기압은 얼마이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제가 하수의 문제 풀이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의 문제 풀이 방법은 이 문제는요, 이걸 통해서 풀 겁니다. 하수의 경우라면. 또 괜히 귀찮게 이제 자연로그 풀고 분모, 분자, 분수의 뺄셈도 해야 되고 귀찮겠죠. 이게 바로 하수의 문제 풀인데 고수의 문제 풀이는 풀지 않고 답을 말할 겁니다. 바로 760토르입니다. 맞죠? 왜 그럴까요? 100도씨는 물에 끓는 점이에요. 다 정확히는 정상 끓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단순히 풀려고만 하지 말고 상황을 이해하면 문제는 푸는 거는 그 다음으로 쉬워요. 자, 액체 상태의 물을요, 여기다 넣어놓고 얘가 지금 25도씨예요. 25도씨에서는 압력이 얘가 이제 증발할 겁니다. 일정 부분 증발할 건데 증발해서 만들어낸 수증기가 있을 건데 얘로 인해서 만들어낸 압력이 23.8토르예요. 됐죠? 그런데 온도를 올립니다. 55도씨로 올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증발하는 양이 더 많아져요. 맞죠? 그러면 증기압이 나올 겁니다. 1번에서 푸는 게 그 풀이에요. 자, 근데 이번엔 100도씨로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증발해서 어떻게 돼요? 100도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정상 끓는 점이에요. 정상 끓는 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풀지 않고도 풀어요. 자, 뭐죠? 물이 증발해서 어떤 상황이에요? 물이 증발해서 만들어낸 압력이, 여기서 말하는 압력은 뭐예요? 증기압입니다. 증기압이 1atm과 같게 될 때의 온도가 바로 정상 끓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100도씨로 올려줬습니다. 정상 끓는 점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물이 만들어낸 증기압이 뭐랑 같아야 돼요? 1atm과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760토르와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풀지 않고도 그냥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00도씨에서 물의 증기압을 풀어보라는 문제를 추가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액체와 기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고체와 기체 과정에 대해서 또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에서 액체,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과정을 좀 더 정리해보고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는 일단 용융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갑니다. 왜 그걸 이야기하냐면 결국에는 뒤에 가서 열화학을 이해하려면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자, 몰 용융열 기억나죠?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갈 때가 승화입니다. 자, 이때 몰 승화열 기억나죠? 몰 승화열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면 되죠?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갈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물의 경우 6.02kJ/mol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오타입니다. 이 부분 없어야 돼요. 몰 승화열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자, 고체에서 물입니다. 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게요. 액체로 갈 때,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가 있는데,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가 바로 몰 용융열인데 그때가 바로 6.01kJ/mol이고요.
참고로 물의 경우에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40.7이었나? 42.7이었나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앞에 있었을 거예요. 킬로줄 퍼 몰인가 되는데,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몰 승화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값과 이 값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자, 이제 녹는 과정인데, 녹는 과정을 여러분들 들여다봅시다. 자, 녹는 점은요, 여러분들 이 녹는 점도 사실은 정상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온도예요. 그런데 온도를 바꾸면 역시 압력을 바꾸면 녹는 점도 바뀝니다. 아까 압력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액체에서 기체로 끓는 점도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높은 지대에서는 물이 끓는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산지대로 가면요, 얼음이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더 녹아요.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끓는다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은 원래는 0도씨, 자, 얼음이 마이너스 5도씨면 얼음입니다. 근데 얘가 0도씨가 되면 물로 녹죠. 그쵸? 이 0도씨가 바로 사실은 이 조건이 1atm 조건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0도씨를 바로 정상 녹는 점이라고 해요. 반대로 뭐 정상 어는 점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압력을 바꾸면 0도씨에서 녹던 물이 사실은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는 점은 압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쓰는 녹는 점이 그 정상 녹는 점이 바로 녹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정상 녹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정상 끓는 점과 똑같아요. 1atm일 때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를 이야기하고요. 얼음의 정상 녹는 점은 0도씨고요. 우리는 관례적으로 이제 이 0도씨를 정상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냥 녹는 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액체가 기체로 갈 때는요, 정상 끓는 점에서 물의 경우 액체가 기체로 만들어낸 증기압이 뭐예요? 1atm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760도르와 같게 되는 온도가 바로 뭐였죠? 물의 정상 끓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정상 녹는 점에서는 얼음의 증기압이죠. 자, 얼음이 액체로 되는 지점인데 그때의 증기압이 1atm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얼음이 어떻게 760도르의 그 증기압을 만들어내겠어요? 말이 안 되죠? 자, 얼음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 표면에서 극히 일부만 승화해서 생기는 증기의 압력만 존재하는데 이때의 증기압은 물이 수증기로 되는 그때의 증기압보다 훨씬 작아요. 실제로 보시면 0도씨만 놓고 보면 얼음이 만들어내는 증기압은 4.6mm Hg 정도, 4.6토르 정도밖에 안 되는데 0도씨에서 물이 만들어내는 증기압은 6토르 정도 됩니다. 여전히 조금 더 커요. 그리고 물의 증기압이 이제 100도씨로 가면 어떻게 되죠? 760토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을 주의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문제는 고체와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변화 과정에서 열화학을 이제 다루는 문제인데 이제 물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 상태의 얼음 346g이 있어요. 346g의 얼음이 있는데 마이너스 5도씨에서 182도까지 가열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킬로줄 단위로 계산하래요. 상변화 시키는 거예요. 얼음을, 자, 마이너스 5도씨에 이때는 얼음입니다. 얼음인데 182도씨까지 뭐예요? 수증기예요. 가열을 시키면 그때 들어가야 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주어져 있는 정보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자, C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는 비열입니다. 비열. 자, 비열 기억나시죠? 예. 비열이 뭐였죠? 물이 아니라 상태 변화 없이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비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 열화학, 지금 현재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추천드리는 게 바로 6장의 4번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열량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복습을 하시면 오늘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기초 개념인 비열 또는 열용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보시고요. 어쨌든 여기 주어져 있는 C 아이스 얼음의 비열은 2.09 줄/g/C. 자, 이 개념이 잘 기억이 떠올리지가 않으면요, 주어져 있는 상수값의 단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단위가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단위에 대해서 해석만 잠깐 해볼게요. 그리고 물에 대한 비열도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팀, 그러니까 수증기에 대한 비열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비열의 단위가 뭐예요? 줄/g 도씨입니다. 이 단위를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1g의 뭐예요? 물질을, 어떠한 물질인지, 이제 물질은 여기서 뭐 얼음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 있고 수증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얘를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의 단위 줄로 표시한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비열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주입시키면 1g의 그 물질을 1도씨 온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단계별로 봅시다. 자, 마이너스 5도씨에서 0도씨까지 갈 때는 어떻게 필요할까요?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될까요? 얼음 상태입니다. 0도씨 도달할 때까지는 얼음이에요. 그쵸? 0도씨 도달을 시키려면 얼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5도씨에서 0도씨까지 가열해야 됩니다. 그때 가열해야 되는 열의 양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Q는 M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입니다. 이거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6장의 4번 열량계를 다루는 영상을 복습하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깊은 내용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들어간 열량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M은 뭐죠? 346g 주어져 있습니다. 얼음의 양이 346g이고요. C는 뭐예요? 얼음의 비열입니다. 0.9 줄/g 도씨입니다. 자, 단위가, 온도의 단위가 지금 도씨로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도에서 0도씨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델타 T가 뭐예요? 델타 T는 플러스 5도씨입니다. 따라서 곱하기 5도씨 곱해주면 뭐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단위부터 상쇄시켜 볼게요. 그램, 도씨, 남는 거 단위 줄입니다. 줄만 남죠? 자, 계산값만 제가 가지고 오면 대략 뭐 한 3.62kJ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킬로줄의 단위로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0도씨에 도달하면은 이제 비로소 얼음이 이제 물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까지 간 거예요. 그럼 이 물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융해시켜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 분자들을 전부 다, 얼음을 이제 전부 다 물 분자로 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입자들 사이의 거리를. 자, 그때 들어가는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용융 엔탈피를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용융 엔탈피, 얼음의 용융 엔탈피는 6.02kJ/몰이에요. 아까도 여기 용융 엔탈피, 그 다음에 증발 엔탈피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 자, 얼음 상태, 그러니까 고체 상태인 얼음을 결국에는 물로 바꾸는데 필요한 1몰입니다. 1몰의 고체 상태의 얼음을 액체 상태의 물로 바꾸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게 바로 6.01kJ/몰이에요. 단위에 답이 다 있다고 했죠? 그러면 자, 이 과정에서 솔리드가 뭐가 돼요? 리퀴드가 됩니다. 이 안에서 0도씨 이 온도에서. 됐죠? 그때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델타 H 퓨전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몰만큼만 곱해주면 킬로줄의 단위로 필요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몰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346g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346g을 여러분들이 물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돼요. 18g/몰로 나누면 됩니다. 그대로 식을 쓰면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때 들어간 에너지를 Q라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걸 Q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스텝은 Q2라고 하면 결국엔 346g을 뭐예요? 18g/몰로 나누고 곱하기 6.01kJ/몰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단위만 한번 없애볼까요? 몰, 그램 없어지고 킬로줄의 단위로 나옵니다. 답은 한 116kJ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3.62kJ에 비해서 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얼음을 전부 다 액체로 바꾼 겁니다. 전부 다 이 지점, 전부 리퀴드인 상태입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100도씨까지 올려야 돼요. 100도씨까지 올리면 그때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할까요? Q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돼요? MC 델타 T로 가는데 M은 역시 346g이고요. 이때 C는 뭘까요? 액체 상태의 물의 비열입니다. 4.18이죠. 4.18 줄 퍼 그램 도씨를 곱하고 온도 변화는 100도씨죠. 자, 100도씨를 곱해주면 단위 삭제하고 도씨 없어지면 줄의 단위로 나옵니다. 킬로줄의 단위로 이제 바꿀 수 있죠. 계산해 보면 145kJ 필요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100도씨까지 도달시켰어요. 자, 100도씨까지 도달한 순간에는 여전히 리퀴드인데 이제 리퀴드가 뭐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가스로 수증기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100도씨에서 이제 모든 리퀴드를 모든 가스로 바꾸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돼요? 몰 증발열입니다. 몰 증발열은 끓는 점에서 자, 액체 상태의 물을 1몰의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다시 1몰의 가스 상태의 수증기로 바꾸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40.7kJ/몰이에요. 다시 말하면 Q4라고 쓰고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346g인데 얘도 역시 몰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18g/몰로 나누고 곱하기 40.7kJ/몰을 계산해주면요. 몰, 그램 없어지면서 킬로줄의 단위로 나오고 계산값만 제가 가지고 오면 782kJ이 필요합니다. 됐죠? 자, 여기서 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1몰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액체입니다. 1몰의 물을요, 100도씨까지 도달시켜가지고 1몰의 물을 전부 다 수증기로 바꾸는데 필요한 에너지 782kJ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이 값하고 비교해 보세요. 1몰의 얼음을 1몰의 액체 상태로 전부 다 변환시키는데, 상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나 나왔었죠? 116kJ입니다.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782kJ니까. 왜 그럴까요? 분자간 힘을 떠올려 보세요. 고체에서 액체로 하는 건 분자간 힘을 조금만 극복해도 돼요. 이미 거리가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나 분자간 거리는 크게 멀리 떨어뜨려 놓은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액체에서 기체로 바꿀 때는 어떻게 돼요? 분자간 거리가 액체에 비해서 기체는요, 거의 무한대의 거리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계산한 값이 782kJ이고 그 전에 고체에서 액체로 만든 건 116kJ였던 거예요. 꽤 많은 에너지 차이가 보이시죠? 자, 이 큰 에너지 차이는 분자간 힘을 통해서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100도씨까지 수증기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수증기를 더 가열해서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182도까지 올려야 됩니다. 자,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Q5라고 하면 얘는 MC 델타 T를 계산하면 되는데 M은 346g이었고요. 그 다음에 C는 스팀의 그 비열 1.99였습니다. 1.99 줄 퍼 그램 도씨입니다. 됐죠? 그리고 곱하기 델타 T가 뭐예요? 82도씨죠. 100도씨에서 182까지 가는 거니까 계산하면요. 킬로줄 단위로 56.4kJ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단위 조심하세요. 어떤 값은 바로 줄로 나오고 어떤 값은 바로 킬로줄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값들 단위 잘 보시고 킬로줄의 단위로 묶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요. 56.4kJ 마지막 단계, 그 다음에 4단계가 782, 3단계 145, 2단계 116, 1단계 3.62 이거 전부 다 더하면 아마 대략 1103kJ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1103kJ를 346g의 얼음에다가 가하면 마이너스 5도씨부터 그 얼음을 182도씨까지 수증기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단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도 역시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1103kJ/몰이라고 쓰면 틀린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요, 346g, 다시 말하면 346g은 1몰의 물이 아니죠. 물 분자가 아니죠. 자, 1몰이 아닙니다. 346g은 이제 18g/몰로 나누면 어떠한 특정 값에 해당하는 몰수가 나올 건데, 그만큼의 얼음을 우리가 182도씨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1103kJ이에요.
따라서 이 값을 여러분들 다 정리해서 답을 쓰면 1103kJ라고 써야지 되는 거지. 여기다가 막 갑자기 뭐를 적용해가지고 풀어내고 정리하면 틀린다. 자, 이 문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까지 상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의 열의 출입을 계산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면 상변화 과정과 열화학 과정, 그러니까 열화학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의 상변화 과정에서의 그 다양한 기초 개념들 배웠었죠. 엔탈피의 개념도 충분히 배웠고요. 그 다음에 증기압 설명하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끓는 점과 녹는 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상 끓는 점, 정상 녹는 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기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온도의 함수로 변화를 되는데, 증기압을 온도의 함수로 표현한 게 바로 클라우지우스 클레페론 식이라고 하는 식을 우리 여러분들 배웠고요.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기압을 어떤 특정 온도에서 모르는 증기압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체, 액체, 기체 상변화 과정 속에서의 열의 출입을 어떻게 계산해내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정리를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는요, 11장의 상변화, 이제 상변화가 아니라 상평형 그림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면서 11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